어쩌면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빠르면 아마 이 트럼프 정부 내에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대한민국 최초의 핵 잠수함 건조를 시작하는 정말 가슴 벅찬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핵무기가 제일 세기는 한데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정말 운이 좋아서 로또를 한 500개 동시에 당첨된다고 했을 때 미국의 억만장자들처럼 자기 개인용 제트기를 구입해서 그걸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아주 멋진 신형 람보르기니를 사서 타고 다니는 생각을 아마 먼저 하게 될 겁니다. 딱 그것처럼 핵무기 좋은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만 현실적으로 그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고 또 그 실제 효용성도 오히려 더 크다고 여겨지는 무기가 바로 핵잠수함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핵잠수함이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 한 편인 크림슨 타이드처럼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핵 추진 엔진을 추진체로 사용하는 잠수함을 말합니다. 보통의 잠수함들, 즉 디젤 엔진과 배터리를 혼합해서 쓰는 재래식 잠수함들의 경우 디젤 엔진을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해서 쓰는 일종의 전기 잠수함 같은 개념인데 그 배터리라는 게 한번 완충을 하고 나면 최대 72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배터리가 바닥이 나고 나면 다시 디젤 엔진을 돌려 그 배터리를 충전해야만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잠수함이 꼭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새로 개발된 AIP 방식 잠수함의 경우 그 기간을 크게 늘려 최대 3주 가까이 연속으로 잠항을 할 수가 있지만 대신 출력이 약하다는 또 다른 작지 않은 약점이 있는 반면 전 세계에서 오직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이 핵잠수함의 경우 이론상으로는 그 어떤 충전도 필요 없이 약 30년 동안 무한대로 바닷속을 누비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약 3개월에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는데 그건 부대원들의 식량을 재보급받아야 하기 때문이지 기계 자체로는 그 어떤 추가 원료나 공급 없이도 무한대로 다닐 수가 있고 또 출력도 너무 과할 정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재래식 잠수함의 작전 반경이 최대 15,000km인 반면 핵잠의 경우 작전 반경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배인 미국의 항공모함들의 대부분이 이 핵추진 시스템으로 기동하는데 한 예로 미국이 가진 대표 핵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의 경우 그 무게가 무려 10만 톤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330m짜리 거대한 쇳덩어리를 자동차도 아니고 바다 위에서 무려 시속 65km의 속도로 움직이게 하려면 그 엔진의 힘이 도대체 얼마나 강해야 하는지 가늠조차 가지 않는데 바로 그런 외계인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곳은 현재 이 지구에서 미국이 유일합니다. 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그리고 압도적인 미국의 군사력의 절반은 바로 그 핵추진 항공모함과 또 핵무기를 탑재한 채 전 세계 모든 바다 깊숙한 곳에 뿌려져 있는 그 미국의 핵잠수함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닐 정도로 핵잠수함은 일종의 비대칭 무기, 즉 저녁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야차를로 싸우자고 해서 내려갔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는 것처럼 아주 치사한 넘사벽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 핵잠수함 기술을 탐내지만 미국이 그 귀한 기술을 나누어 준 곳은 영국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지난 1958년 미국과 영국이 아주 사이가 좋았을 때가 마지막이었고 이후 이 초특급 전략 기술은 미국 밖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물론 러시아와 프랑스, 중국 등 자체적으로 어찌어찌 핵잠수함을 개발한 곳들도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미국의 핵잠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기로 유명한 데다 또 연료도 30년 이상을 재충전 없이 지속 사용할 수 있는데 반해 다른 나라 핵잠들의 경우 아직은 그 내부 원자력 발전기의 소음을 잡지 못해 무척 시끄럽고 또 연료 또한 이론적으로 약 10년 내에 다시 충전해야 하는 등 그 은밀성과 작전 지속 능력 그리고 정밀 타격 능력 등 실제 성능에 있어서는 미국의 핵잠과는 비교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바이든 할아버지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갑자기 오커스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원래는 미국을 포함한 백인 국가들의 동맹 단체인 파이브 아이즈,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파이브 가이즈 매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굳이 급을 나누자면 캐나다는 미국과 가장 가깝기는 하지만 퀘벡 때문에 프랑스와 너무 친밀해서 불안하고 또 뉴질랜드는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남은 미국, 영국,
호주가 이 오눈 조직의 최고 인싸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할아버지는 이 세 국가를 묶어 오커스라는 새로운 인싸 동맹을 만들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호주를 새롭게 최종 3국 인싸로 초대하면서 준 일종의 가입 선물이 바로 핵잠수함입니다. 미국은 호주에게 역사상 1958년 영국에게 이후 최초로 미국의 그 소중한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해서 이제 호주가 핵잠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었던 것이 바로 오커스 호주 핵잠 사업입니다. 그래서 호주는 이제 밤에 잘 때마다 핵잠수함을 가지게 되는 꿈을 꾸며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엄청난 변수가 생겨버립니다. 네, 요즘 전 세계 정세나 시장에 뭐 엄청난 변수라고 하면 거의 항상 트럼프가 등장하는데, 바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갑자기 이 오커스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럼 아주 당연히 호주를 위한 핵잠 사업 또한 재검토 내지는 아마 매우 높은 확률로 사업이 아예 폐지가 될 가능성이 현재 매우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 계산 잘하는 트럼프가, 그리고 주는 것보다 항상 훨씬 더 많이 얻어내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 트럼프 아저씨가 그 천금 같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그냥 공짜로 호주에게 줄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오커스 호주 핵잠 사업은 이미 취소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에게도 나름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에게 핵잠수함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 해군에게도 추가 핵잠수함이 너무도 필요한 상황인데, 최근 미국의 조선업 건조 능력의 문제 때문에 그걸 조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 해군에게는 총 71척의 핵잠수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략 20척 이상이 조만간 퇴역할 예정이어서 미국은 빨리 그 공백을 메꿔야만 하는데, 현재 미국의 건조 능력으로 보면 1년에 한 대, 정말 많이 건조해봐야 2대를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핵잠수함을 만들어 다른 나라에게 파느냐는 말이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성금까지 받은 호주, 그리고 너무도 핵잠수함을 가지고 싶었는데 드디어 갖게 되어 부푼 꿈을 안고 있던 호주와 잠재적으로 심각한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수도 있는 것을 다 알면서도 오커스 호주 핵잠 사업에 브레이크를 걸게 된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다른 게 아니라 우선 당장 이 핵잠수함을 더 빨리 더 많이 건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그런 다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에서 이 잠수함 건조 능력은 물론이고 그 제조 캐파까지 가장 크고 앞선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 잠수함 운용 능력까지 전 세계 최강이지만 그건 이미 우리나라 유치원생들도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가 K2나 K9 또는 KF-21처럼 육군 무기와 최근에 와서는 이제 공군 무기까지 세계 최고 최강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지스 군함과 특히 잠수함 제조 능력에 있어서도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특 1타급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믿고 핵잠수함 건조를 의논할 수 있는 국가는 현재 사실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데, 물론 이게 미국이 B2 스텔스 전투기 기술력만큼이나 다른 나라와 절대로 공유하지 않는 기술이긴 하지만, 일단 영국에게 한번, 그리고 최근에는 호주하고도 공유하려고 했던 이력이 있는 것처럼 만약 조건만 맞으면 이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우리와 공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며, 거기에 더해 이 경우 만약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미 해군의 핵잠수함 건조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무엇보다 미국의 필요와 이득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고, 또 그때는 사실 핵심 기술을 공유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핵잠수함 건조가 몹시 다급한, 그러나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는 상황 때문에, 만약 실제로 우리나라에게 그 역할을 맡기게 된다면 되는 것도 없지만 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없는 바로 이 트럼프 정부가 있을 때가 위기임과 동시에 정말 최고의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반대로 미국이 가진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원하는 것, 즉 우리나라 최초의 이 핵잠수함 건조 기회를 얻어내는 것이 지금이 정말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예상과는 너무도 다른 놀라운 반응과 결정으로 전 세계인들을 놀래켜온 우리 트럼프 아저씨가, 그리고 당선 직후 우리나라의 조선업 기술력이 그 무엇보다 미국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던 우리 트럼프 아저씨가 지난번 정말 쿨하게 우리 미사일 사거리 풀어준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최초의 핵잠수함 건조를 알리는 깜짝 발표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들 이미 좀 느끼고 계시겠지만 빠르면 당장 내년부터 우리의 일상은 이 인공지능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최근 서로 경쟁하듯 출시되고 있는 에이전트라는 게 있는데, 에이전트, 즉 어떤 임무를 수행한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챗 GPT처럼 인공지능이 질문하면 웹에 있는 글을 모두 읽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추론적 답변을 주는 그냥 챗봇 수준의 제한적인 기능을 훨씬 넘어서서 실제로 수많은 업무까지 대신해주는 것이 바로 에이전트입니다. 즉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보자면, 이 에이전트들은 내가 그냥 명령만 하면 항공권을 대신 검색해서 가장 저렴한 비행기표를 예약해주고 내게 맞는 호텔까지 예약하고 결제까지 모두 대신해 줄 수도 있으며, 미용실이나 음식점에 나 대신 전화해서 예약을 잡아줄 수도 있는데다, 또는 나 대신 금융시장을 분석하고 주식시장의 판도를 읽어 앞으로 오를 것 같은 주식은 주문하고 내릴 것 같은 주식은 손해를 보기 전에 미리 팔아서 내 포트폴리오와 이익을 최적화시켜 줄 수도 있으며, 또 회사 업무 또한 시장 분석부터 보고서 작성 등, 그리고 거래처와의 소통 외 사업 전략 수립까지 모두 명령 한마디로 나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요즘 나오고 있는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기술인데, 한편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기업들도 굳이 사람을 뽑아 어렵게 이것저것 가르치며 키울 필요 없이 그냥 직원 대신 또는 아예 한 부서를 통째로 이 에이전트들로만 채우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겁니다. 이건 앞으로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미 맥도날드 같은 거의 모든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 가면 사람 대신 키오스크가 주문을 받고 있고, 또 그냥 일반 감자탕집에 가봐도 식당 테이블 위에 작은 주문 패드가 있어 그걸 통해 주문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 모든 곳에서 이미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변화이며, 아마 내년부터는 엄청난 가속도가 붙어버리면서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이 정말 몰라보게 바뀌어 버릴 겁니다. 한편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변화가 우리를 유토피아로 데려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운전은 자율주행차가 대신 해주고, 가정과 회사의 노동 역시 모두 다 이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로봇들이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여가 시간이 크게 늘어 그 많은 시간을 이제는 현실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컴퓨터 속 가상 현실 세계 속으로 들어가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처럼 그 가상 세계 속에서 무엇이든 되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일정 부분 그렇게 현실이 될 확률이 높긴 하지만, 대신 그 정반대의 생각, 즉 영화 터미네이터의 설정처럼 결국에는 이 인공지능의 발전은 어느 시점부터 인공지능과 기계가 인간의 적이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결국 인류의 종말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아주 많은데,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전자의 유토피아 전망은 너무 아니하고 순진한 바람인 반면, 그 후자의 생각은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이라는 초지능 기술은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설계가 된 프로그램이지만, 현재 챗 GPT-4의 IQ는 약 155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대신 그게 대략 5년 후 특이점, 즉 범용 인공지능인 AGI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최대 1만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때는 그 IQ나 지능 수준을 측정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만약 그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갖게 되고 우리 인간들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을 해버리면, 그땐 그 인공지능의 무지막지한 지능과 힘 앞에서 무슨 개미 한 마리보다도 못한 나약하고 멍청한 존재인 우리 인간들은 그걸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최근 훨씬 더 많은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향하고 있는 미래의 결론입니다. 자신의 지능에 비해 개미보다도 못한 수준의 인간들, 거기다가 선하지도 않고 지구 환경과 모든 동물들에게는 물론 인간 자신들에게조차 마치 바이러스처럼 해가 되는 이 인간들의 명령을 그 인공지능이 고분고분하게 들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챗 GPT가 등장한 약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윤리적, 철학적 고민들은 세계 석학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논의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쩌면 지난 세기 전 세계 정치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이자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었으며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 헨리 키신저가 자신의 삶의 마지막 화두로 이 인공지능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 전 구글의 CEO인 에릭 슈미트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연구 책임자인
크레이그 먼디와 함께 저술한 책 새로운 질서를 통해 지금 불같은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이 과연 얼마나 위험하고 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마지막 지혜를 남겨주었습니다. 참고로 헨리 키신저는 지난 2023년 11월 그가 사망했을 때 뉴욕타임즈에서 1면 포함 무려 3면을 할애하며 부고를 실었고 또 그 다음 날에도 1면 포함 8면을 할애하여 그의 일생을 돌아보았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가 이토록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과거 1940년대부터 이 지구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버린 그 핵무기 관련 이슈를 정치적, 철학적, 그리고 전략적으로 분석하여 결국 미국이 소련과의 핵 경쟁에서 이기고 오늘날 전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핵, 그리고 핵무기, 인류가 개발한 가장 강력한 도구이면서 또 그래서 모든 인류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그 무기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어떻게 다뤄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의 철학은 이후 물리학자 존 폰 노이만과 함께 핵무기 관련 상호 확증 파괴 개념을 국제 정치 외교적으로 활용해 사실 그 덕분에 이후 단 한 번도 이 지구에서 또 다른 핵무기 사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런 헨리 키신저는 지금 빠르게 발전 중인 이 인공지능 기술의 경우 과거 그 핵무기의 출현에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인류가 두 번째로 처하게 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현상으로 정의했습니다. 책을 통해 그가 공유하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인공지능은 전 세계 국가가 어떤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 그 단체 한 곳에서만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각국의 기업들이 각자 자신들만의 윤리 규정에 따라,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우선되는 이익 실현의 목적을 위해 각자 비밀리에 개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기업들은 어느 시점 각각 압도적인 힘을 갖는 인공지능 기술을 조만간 완성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아마 그 소수의 테크 기업들이 그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정치적 권력까지 모두 소유하게 되는 일종의 정부 위의 단체로 군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럼 혹자는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 기술이 나쁜 쪽으로 사용될 확률도 크지만 반대로 그게 오로지 선하고 좋은 용도로만 사용될 확률도 있지 않냐고. 여기에 대해 헨리 키신저는 지난 80년간 우리 인류는 핵탄두와 원자력 발전소 중 어느 것을 더 많이 만들었냐고 되묻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대략 12,500개의 핵탄두가 있는 반면 현재 운영 중인 원자로는 436개에 불과할 정도로 그게 핵탄두든 아니면 인공지능이든 간에 그렇게 압도적인 힘을 지닌 기술의 발전은 항상 양날의 검으로 그 기술이 우리 인류에게 선한 방향으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주장은 너무도 순진하고 현실성 없는 바람이며, 실제로 우리 인류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그는 우려합니다. 책에서 헨리 키신저와 그 저자들은 우리 인류가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이겼던 그 영광의 순간에 대해 돌아봅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천재 바둑기사 이세돌이 알파고와의 시합에서 그 불가능한 1승을 거두어낸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당시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는 인간의 뇌를 모델로 개발이 되었지만 우리 뇌보다 무려 1억 2천만 배나 빠른 속도로 연산이 가능하며 바둑에서 나올 수 있는 무려 3천만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학습한 상태로 이세돌과의 시합에 나왔던 것으로, 그래서 당시 알파고에게 연속으로 3번이나 지며 절망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세돌의 경우 절망보다는 너무 놀랍고 경이로웠다고 자신의 소감을 말했던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상대했던 그 알파고는 이세돌과의 대국에서 지난 4천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세돌은 바로 그 다음 경기에서 자신 역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던 수이자 그 대단한 인공지능조차 대응할 수 없었던 정말 기가 막힌 수를 두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전 인류를 대표해서 이 인공지능과 외로운 단판을 벌이게 되었던 우리 인류의 대표 이세돌이 그 소중한 1승을 거두게 되었던 역사적인 장면을 헨리 키신저와 저자들은 돌아보며, 비록 그때 우리가 기적적으로 한번 이기기는 했지만 우리 인간은 이 인공지능의 다음 수를 절대 예측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알파고와 이세돌의 시합이 벌어졌던 것이 지난 2016년입니다. 이때도 알파고는 이미 인간의 능력을 아득히 넘어서는 수준이었는데 그 바로 다음 해인 2017년 딥마인드는 기존 알파고의 신형 버전인
알파고 마스터를 공개했는데 이때 이 알파고 마스터는 오리지널 알파고를 무려 100대 0으로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같은 해 불과 몇 개월 후 더 진보된 버전인 알파 제로가 등장했고 이 알파 제로 역시 기존 버전인 알파고 마스터를 100대 0으로 이겨버리며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 딥마인드는 그 2년 후인 2019년이 되자 뮤 제로라는 신형 모델을 공개하면서 기존 알파 제로를 100대 0으로 이겨버리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이 뮤 제로의 경우 아예 인간이 그 어떤 학습을 시키지도 않고 또 바둑의 룰조차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그 환경을 보고 추론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인공지능이라는 점에서 더욱 강력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뮤 제로가 등장한 게 벌써 지난 2019년입니다. 지금 전 세계 최대 테크 기업들의 연구소에서는 어떤 인공지능들이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 수준까지 이미 도달해 있고 또 오픈 AI 등 그 각각의 기업들에서는 그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끝에 무엇을 목표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헨리 키신저는 아마도 곧 이 인공지능 기술들은 군사 영역을 넘어 전 세계 정치계에서도 빠르게 활용하게 될 것인데 그런 경우 과거 인간들의 경우 전쟁을 하더라도 크게 명예를 위해 싸우거나 아니면 적이 항복을 하면 공격을 그만두는 등 지금까지의 인간의 전쟁은 그 계산이 비교적 명확했던 것에 반해 앞으로 인공지능에 의해 세계의 정치와 외교가 좌지우지되고 또 그러다가 만약 전쟁이 터지게 되면 그때는 이 인공지능이 지휘하는 수천 수만의 드론들이 서로 공격하며 싸우게 될 텐데 그때는 과연 이 인공지능의 입장에서 언제 그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다고 그는 걱정했습니다. 지난 수만 년 동안 우리 인간은 이 지구라는 곳에서 모든 동물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능을 가진 존재로 군림하며 그 강점을 아낌없이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그리고 곧 범용 AGI가 출현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지위를 잃게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동안 침팬지나 개미를 보아온 것 같은 그 지능의 피라미드의 저 아래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피라미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인공지능의 생각을 예측할 수 있고 또 심지어 그 인공지능의 무한한 힘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인간의 지능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방증은 아닐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 세계 인공지능 개발 단체들은 통합된 계획과 윤리 체계를 만드는 데 머리를 맞대어 앞으로 인공지능이 가져다줄 그 혜택은 우리 인류가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그 위험은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고민. 무엇보다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시 플러그를 뽑을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을 미리부터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 80년 동안 핵전쟁으로부터 우리 인류를 한번 구한 적이 있던 헨리 키신저가 우리 인류를 위해 남긴 마지막 당부이며 또 그게 바로 지난 2016년 이세돌이 보여주었던 이 인공지능에 대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이거 날도 엄청 푹푹 찌는데 다른 곳도 아닌 겁나 더운 중동 소식을 전하게 되어 무척 죄송하지만 최근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나라 무기가 그동안 스펙을 속여 판매한 것이 얼마 전 현지에서 들통이 나버리면서 현지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군 관련 전문가들 또한 지금 매우 큰 충격에 빠져 있어 그 소식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곳은 중동 아랍에미리트의 대평원 끝도 없는 모래 사막이 펼쳐져 있는 알 하무라 훈련장입니다. 이곳은 주로 아랍에미리트 자국군의 육군 무기들이 훈련을 하는 곳인데 올해는 특이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과 무기들이 참가하며 UAE와 함께 연합훈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UAE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무려 4조 원어치의 KM-SAM-2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구매했고 또 요즘 정말 핫한 K239 천무도 대량으로 구입한 데다 얼마 전에는 향후 KF-21 개발에 참여하겠다며 협력 양해 각서까지 체결한 후 최근에는 우리 K2 전차와 K9 자주포까지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와이프님 허락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결제를 하기 위해 지금 카드사
할부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폴란드 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가장 열렬히 사랑하는 너무도 고마운 대한민국 무기의 찐팬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K2와 K9의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 개량된 신형 K2 흑표 전차의 실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이런 특별한 연합훈련 행사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기억나시겠지만 전 세계 최강 전차라고 여겨졌던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의 경우 그동안 실전 테스트 사례가 없어 그저 종이 위에 스펙만을 보고 최고 중에 최고 전차라고 찬사를 받아왔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실전에 투입된 이후 갖가지 기계 고장에다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치는 여러가지 성능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늘이 도와 500년 만에 드디어 소개팅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거기다가 또 미리 받아놓은 사진 속의 그녀는 칼이나 뺨칠 만큼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어 며칠 동안 너무 설레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다가 드디어 그 소개팅날 카페에 나갔더니 이거 카리나는 보이지 않고 카리나 숙모님께서 나와 계셔서 놀라고 실망하게 되었던 상황. 물론 그 여자분 입장에서도 멋진 남자, 또한 최소한 사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를 보고 인간의 말을 하는 오징어가 나온 것을 보고 잔뜩 실망한 얼굴로 어이가 없어하는 그런 슬픈 맛실망 상황처럼 이 세상에는 취업 이력서에 있는 사진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절대 없듯이 무기의 스펙은 그걸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UAE에 약 130명의 장교와 병사들은 물론이고 12대의 K2와 K9 등 무기들까지 잔뜩 싣고 넘어가 그것도 너무도 낯선 환경인 사막에서 훈련을 하게 되어 흥분되어 있었고 또 아랍에미리트 관계자들 역시 드디어 그 유명한 K2와 K9의 성능을 직접 확인하게 되어 몹시 설레고 흥분해 있던 상황이어서 서로 너무도 반갑고 기분 좋게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훈련 첫날부터 엄청난 성능 문제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일단 K9 자주포의 경우 별다른 문제 없이 원래 스펙대로 그리고 모두의 예상대로 기동 사격, 최대 유효 사거리 사격, 최대 발사 사격 등 모든 테스트를 아무 잡음 없이 잘 통과했는데 이제 이 K2에 대한 실전 테스트를 시작하자마자 원래 알려진 스펙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당황스러운 성능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원래 우리 K2의 성능 재원을 보면 그 최대 유효 사거리가 3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대 사거리에서 최대 명중률 역시 95에서 99% 사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첫날 실제로 필드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3km가 아닌 4.5km 넘는 거리까지 사격이 가능한 것에 더해 그날 사격한 모든 포탄의 명중률까지 100%였던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부동산 다운 계약서도 아니고 세상에 자기 무기들 성능을 이렇게 엄청나게 낮춰서 공개했다가 그 숨겨왔던 실제 성능을 들켜버리게 되는 이런 이상한 상황에 UAE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좀 어리둥절하다가 이내 탄성을 지르며 놀라워했습니다. 즉 그 죽음의 소개팅 자리에 숙모님이 아닌 진짜 카리나는 물론 윈터까지 함께 나와버린 것 같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박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려진 이야기에 따르면 여기에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아주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바로 가뜩이나 국토도 작은데다 그것마저 반으로 나누어져 있고 게다가 그 안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모두 산으로 되어 있어 그 어디에도 3km 이상 되는 평지가 없어 그동안 우리 K2의 최대 유효 사거리가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었던 최대 거리인 3km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이번에 진행된 아랍에미리트와의 그 연합훈련은 그 마지막 날까지 모든 게 너무도 성공적이었던 것은 물론 낯선 환경인 사막에서의 테스트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스펙을 월등히 뛰어넘는 우리 K2의 실제 성능에 UAE 관계자들도 놀랐지만 거기에 더해 우리나라 관계자들 또한 엄청나게 놀라며 그렇게 양측이 모두 놀라며 함께 크게 행복했던 너무도 아름다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우리 아랍에미리트 고객님께서 우리 K2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싶다는 기분 좋은 뉴스가 들려오지 않을까 현재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서 K2 뻥 스펙이 들켜버리며 모두를 놀라고 기쁘게 해준 것처럼 우리나라는 특히 무기 관련해서 최대한 그 실제 성능을 낮춰 공개하고 또 이미 개발 완료된 무기들에 대해 숨기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잠수함의 경우 맨날 3,000톤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그 잠수함이 3,000톤짜리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3,999톤 또는 3,999.99톤인 것을 다른 나라들은 일부러 뻥으로 부풀려서 어떻게 해서든 더 큰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실제 군사력을 숨기기 위해 맨날 최대한 내려치기 해서,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일부러 차값 싸게 보이려고 5,998만원짜리 신차 발표할 때 5천만원대 차량이라고 발표를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잠수함들은 그냥 기본 발표하는 것에서 대략 1,000톤 정도 이상,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KF-21도 그렇습니다. 이게 맨날 4세대다 아니면 4.5세대다, 그리고 이건 그냥 무늬만 스텔스다 하며 말이 좀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최근 우리 KF-21의 스텔스 성능을 테스트해봤더니 그 레이더 반사 면적이 불과 0.5m밖에 되지 않아 이건 사실상 미국에서 개발하던 초기 5세대 전투기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스텔스 성능으로 이제 블록 3로 가서 무기들을 배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아마 그 어릴 적 헤어졌던 쌍둥이형 F-22와 동일한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또 그 출력 역시 실제로 최근 그 출력과 최대 속도를 측정을 해봤더니 그 대단하다는 F-35의 마 1.6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인 무려 마 1.8을 기록했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분야이자 즉 그 코리안 무기 뻥스펙의 본질은 바로 미사일입니다. 원래는 탄두 중량을 500kg까지 그리고 사거리는 800km까지로 제한을 두었는데 지난 2017년 트럼프가 그 중량을 모두 풀어버렸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보다 더 길게 사거리를 풀어주었다가는 당장 일본이 엄청나게 항의를 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거리 800km는 딱 도쿄에 도달하기에 아주 살짝 모자란 800km로 그대로 놔두고 대신 탄두의 중량만 모두 풀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조삼모사인 것을 알아챈 우리 군은 트럼프가 그 제한을 풀어주자마자 채 한 달도 안 되어 갑자기 탄두 중량을 조금만 낮추면 최대 1,5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현무 3C 미사일을 발표하며 일본을 엄청나게 걱정하게 했고, 이후 개발된 현무 4와 5 역시 탄두 제한을 500kg에서 풀어주었더니 갑자기 그 16배 되는 8톤짜리 괴물 미사일을 개발한 다음 이론적으로는 그냥 나중에 필요할 때 그 탄두만 약 1톤 정도로만 줄이면 무려 3,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무시무시한 미사일을 순식간에 개발해 발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미 다 개발을 완료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볼트 하나만 조이지 않고 남겨놓고 있다가 그 제한을 풀어주자마자 그 다음날 마지막 볼트만 조이고 발표를 해버린 경우인데, 그것 외에도 자꾸 평화적인 우주 항공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최근 발사에 성공한 우리 누리호의 경우도 역시 유사시 그냥 저 거대한 로켓의 탄두만 인공위성에서 고폭탄 덩어리로 바꾸고 몸체를 하얀색에서 검은색으로 칠해주기만 하면 즉시 어마어마한 크기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ICBM으로 거의 하루 만에 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누가 봐도 최신형 ICBM이 맞지만 겸손한 우리 군은 절대로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가 우리 무기의 압도적 성능, 특히 그 미사일 성능에 대해 이미 서로 알 만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눈가리기용 뻥스펙은 잘 통하지 않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남산 꼭대기에 몰래 심어놓은 그 원조 코리안 ICBM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다행입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eartbeat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했듯 우리나라 군대 또는 우리 국방부의 특징은 좋게 말하면 지나치게 겸손한 것이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막 1,000억도 넘게 갖고 있는 갑부인데도 불구하고 밖에 사람 만나러 나갈 때는 일부러 허름한 옷에 또 30년도 넘은 오래된 엘란트라 끌고 나가서 절대로 외부 사람들이 자기 진짜 능력을 모르게 속인다는 점입니다. 마치 희한하게도 항상 팬티를 밖에 입는 그 슈퍼맨이 평소에는 일부러 그 범생이 두꺼운 안경 쓰고 힘을 숨기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 국방부는 싸움에 있어서는 허세를 모르며 진짜 손자병법의 손씨도 인정할 정도로 정말 무서울 정도로 지혜롭고 찐으로 외유 내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남자들의 99%는 알고 있는 단어지만 여자들의 경우 거의 1%도 잘 알지 못하는 신비한 단어가 한 개 있습니다. 바로 포방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리스트 어디를 찾아봐도 이 포방부라는 곳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자기 와이프님 생일은 자주 까먹어도 그 포방부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국방부에 숨겨진 진짜 이름인 이 포방부는 우리 군이 얼마나 화력에 진심인 것인지, 또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그 어떤 의학 기술로도 아직 그 치료제가 없다는 후천성 만성 화력 부족 증후군을 겪고 있는 우리 군의 깊은 슬픔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농담으로 우리가 화력에 미쳤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 지구별에서 아주 독특하고 이상한 아주 중증의 화력 집착 국가입니다. 그 한 예로 한 국가의 화력이 기준이 되는 가장 오래된 측정은 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포와 포탄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건 나폴레옹 시절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여실없이 증명되고 있는 한 국가의 전투력 평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 평가의 절대 기준은 바로 155mm 포탄으로 집계됩니다. 155mm, 마치 초코파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빵과 마시멜로우의 신비로운 비유, 그리고 그 겉에 코팅되어 있는 초코막의 적당한 양처럼, 즉 가장 많은 양의 폭약을 가지고 가장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도록 계산된 과학적 최적의 크기와 무게가 바로 155mm 포탄으로,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서는 이 155mm 포탄을 사용하고 있고, 또 막상 전쟁이 터지게 되면 가장 급하게 또 가장 많이 즉시 사용되게 될 포탄이 바로 이 155mm 포탄입니다. 원래 지난 2차 대전 이전에는 온갖 종류의 사이즈들이 난무하다가 2차 대전을 거치며 105mm와 155mm로 규격을 정한 것으로 요즘에는 그 둘 가운데 훨씬 더 파괴력이 큰 155mm가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각국의 실제 전투력 외 그 포탄의 보유량까지 드러나 버렸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지난 3년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준 155mm 포탄의 총 개수가 약 100만 발 정도이며, 러시아의 경우도 놀랍게도 채 25만 발밖에 없었고, 또 유럽 연합의 경우도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할 것 없이 그냥 유럽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포탄 재고가 채 100만 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당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투가 한창일 때 매달 양측이 약 12에서 13만 발 가량의 포탄을 서로 공격하며 소비하게 되는데, 그 말인즉슨 유럽 전체에 나뉘어져 보관하고 있는 약 100만 발의 포탄도 채 8개월도 못 가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도 그렇지만 특히 전쟁 후반부에 가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하루에 고작 수십 발밖에 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그 포탄을 소비하는 속도는 그렇게 빠른데 비해 그걸 생산하는 속도는 미국이 이전까지는 한 달에 14,000발을 만들어내던 것을 최근 증축해서 약 4만 발을 만들어낼 수 있고, 독일 같은 경우도 앞으로 공장을 증축할 경우 한 달 최대 약 3만 발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포탄의 생산 속도가 엄청나게 느리다는 점입니다. 즉 오늘날 세계 국가들은 심지어 미국마저도 현재 채 100만 발이 못 되는 포탄을 가지고 있고, 유럽도 독일, 프랑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합해도 채 100만 발이 되지 않을 정도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각각 채 10만 발도 되지 못하는 포탄 재고를 가지고 있는데, 저 멀리 동양에 있는 아주 작은 어떤 신비한 나라에는 그 포탄이 무려 360만 발이나 쟁겨져 있습니다. 360만 발. 이걸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이 오늘부터 전 속력으로 생산을 하려고 해도 20에서 25년은 촉히 걸릴 정도로, 게다가 우리나라는 현재도 매년 생산량이 20만 발이 넘을 정도로 그냥 전 세계 포탄 세계에서는 다 필요 없고 우리나라가 워렌 버핏이고 엔비디아입니다. 이론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포탄인 360만 발은 한 국가가 무려 1000대의 자주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말하자면 그냥 혼자 세계대전을 일으켜도 될 만한 미친 수준의 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국에게는 아주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주포의 숫자가 무려 3,300문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그냥 쉽게 스타의 테란으로 비교하자면 어떤 유저가 탱크가 풀 200대가 있는 게 아니라 게임 화면을 가득 다 채워버릴 정도로 대략 2000대를 가지고 있는 정도의 보유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저 많은 자주포들, 그리고 지금도 추가로 더 생산되고 있는 저 어마어마한 숫자의 자주포들이 모두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 약 1000만 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보유 중인 그 360만 발의 포탄들로도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불쌍한 포방부가 아무도 몰라주는 그 후천성 항상 화력 부족 증후군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그냥 포와 포탄의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그 자주포의 퀄리티, 즉 전투력 또한 전 세계 최고입니다. 이건 마치 효도르가 기관총을 들고 있는 것처럼 그 각각의 전투력도, 게다가 그 숫자까지 넘사벽으로 많은 게 우리나라 포방부의 화력 수준입니다. 사실 3,300문의 자주포와 360만 발의 포탄은 지금 당장 유럽 땅 전체에서 전쟁이 터져도 포탄 고갈 걱정 없이 전장 위로 매일 소나기처럼 포탄을 쏟아부어도 감당할 수 있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양인데,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 한반도처럼 작은 땅에서 전투가 벌어질 경우 우리는 그 어떤 특별한 전략도 필요 없이 그냥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양의 포탄을 그냥 쏟아붓기만 해도 적의 부대 전체가 녹아버려 아예 전선 자체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정도로 너무도 압도적인 화력입니다. 그럼 아주 당연하게 우리나라에는 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포탄들을 보관하고 있는 탄약고 또한 엄청나게 많은데, 잘 생각해보면 무려 360만 발이라는 포탄은 그게 폭탄의 특성상 한 곳에 모아 놓을 수도 없어서 대략 수천 수만 발씩 다 따로따로 보관을 해놓아야 하는데, 그렇게 실로 어마무시한 숫자의 수많은 탄약고들이 지금 대한민국 전국 어딘가에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탄약고의 숫자를 파악한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은 이건 미군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굉장히 놀랐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질 정도로 우리나라 곳곳에는 탄약고도 엄청나게 많이 숨겨져 있고 그 각각 탄약고의 설계 또한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탄약고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바로 산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갈 데가 산이랑 지하밖에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또 우리나라는 남도 그렇고 또 북한도 그렇고 다른 건 몰라도 이 땅굴 파고 터널 파는 것은 거의 인간 두더지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도 최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구에서도 가장 단단한 화강암으로 세워진 그 거대한 단단한 천연 요새 돌산들을 탄탄한 지붕 삼아 전국 곳곳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진 우리 포방부의 꿀단지 탄약고들은 어떤 공격에도 절대로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고, 또 그러면서도 무슨 최신식 포탄 김치 냉장고처럼 항상 온도와 습도까지 완벽하게 관리되는 것은 기본인데다 그렇게 지하 깊숙이 꽁꽁 숨겨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전쟁이 터지면 채 20분도 되지 않아 그 안에 포탄들이 마치 땅에 떨어진 과자를 옮기는 개미 일꾼들처럼 엄청나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밖으로 이동해서 즉시 각 부대에 우리 배고픈 자주포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그 포탄 신속 출고 시스템 또한 정말 기가 막히게 똑똑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최고의 칼을 만드는 장인이 그 칼집을 소홀히 만들었을 리가 없듯이 이제는 전 세계인들에게까지 너무 알려져 버린 우리 K9과 K2 무기의 압도적인 그 성능과 대단함에 더해 그에 견주어 그 이상으로 정말로 똑똑하고 놀라운 무기이자 전 세계의 모든 탄약고 시설 중에서도 아마 가장 그 규모가 거대하면서도 또 동시에 그 설계 및 시스템 또한 가장 똑똑하게 지어진 것이 우리 포방부의 또 다른 숨겨진 자랑이자 바로 우리 군의 꿀단지 탄약고들과 지금 그 안에 고이 모셔져 있는 우리 군의 보물 포탄들입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1000만 발의 포탄을 확보하게 되거나 또는 꿈에 그리던 핵을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군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후천성 만성 화력 부족 증후군이 치료되어 이제는 좀 우리 포방부도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작년 12월 10일 우리나라에서는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한강 작가님께서 무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겁니다. 뭐 이 노벨 문학상이 얼마나 대단한 상인지에 대해서는 굳이 그걸 설명하는 게 불필요한 사적이 될 정도로 작가에게 있어 그건 일생일대 최고의 영예일 텐데, 그런데 그때 노벨 수상자 한강 작가님과 함께 이름이 거론되던 한 외국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여성 번역가인 데보라 스미스입니다. 원래 소년이 온다와 함께 한강 작가님의 대표작 중 한 권인 이 채식주의자는 2007년 출간된 책입니다. 물론 한국 출판계에서도 찬사가 이어지며 크게 주목을 받았지만 이내 시간이 지나며 그 관심은 곧 사그라들게 되었는데, 한참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바로 한강 작가의 글에 깊은 감명을 받은 영국의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가 자신이 직접 채식주의자를 영어로 번역하게 된 것인데, 그렇게 책이 출간된 지 만으로 거의 10년이 지난 시점인 2016년에 이 채식주의자는 영어권에 처음으로 공개가 된 후 그 즉시 영미권 출판계와 문학계에 폭발적인 관심을 받다가 곧 그해 말 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부커상을 수상하기에 이릅니다. 그건 우리만의 한강이 이제는 전 세계 모두의 한강이 되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도 부커상에서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부커상 역사상 최초로 한강 작가와 그 작품의 번역가인 데보라 스미스가 공동으로 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즉 부커상 위원회는 물론 한강 작가의 작품이 얼마나 훌륭했는지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그 어려운 작품의 매력과 가치를 온전히 다른 언어인 영어로 옮겨내어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한강 작가의 작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 것은 그 번역가의 역량과 기여가 작가 자신에 비해 적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 언어라는 건 마치 아주 잘 만들어진 음악과도 같아서 그 중간에 아주 조금만 음이 틀어져도, 그러니까 번역이 미흡해 그 음이나 표현이 조금만 달라져도 원글의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기술은 물론 그것 외 탁월한 감각적 뛰어남도 함께 겸비해야만 하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게다가 또 그 번역 대상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한국어와 한글인 경우 그 난이도는 거의 극한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어려운 걸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영국 여성 데보라 스미스가 해낸 것이기 때문에 부커상 위원회도 그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해준 것인데, 한편 이 데보라 스미스 외 지금 우리나라 작품들을 이렇게 뛰어난 번역 실력으로 해외에 알리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한국인입니다. 바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영미 한국 문학 번역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안톤 허 님입니다. 이분 역시 그 유명한 정보라 작가님의 수작인 저주토끼를 번역하며 바로 그 부커상 인터내셔널 최종 후보에까지 오른 정말 대단한 분이시며, 그 외 넷플릭스에서 최근 드라마로도 제작된 대도시의 사랑법의 원작 소설 번역으로 부커상, 그리고 더블린 문학상의 후보까지 오르신 분으로,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예일대에서 문학 공부를 계속 이어가신 분으로 2023년에도 전미 도서상 번역 문학 부문 최종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을 정도로, 이렇게 보니까 무슨 최종 후보 전문 번역가이기도 한, 하지만 그래서 아마도 곧 이제는 최종 후보가 아닌 영예의 수상자 전문 번역가가 되실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이렇게 보이시는 대단한 실력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단지 뛰어난 번역가일 뿐 아니라 엄청난 욕심쟁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소설 작품들을 번역하며 그 뛰어난 문학 감각과 언어 능력으로 그 작품들을 여러 번 세계 최고의 상 마지막 후보 자리에까지 올려놓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자신이 직접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분 이력을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톤 허의 첫 소설 작품인 영원을 향하여는 벌써부터 영미 출판계에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한국어판이 이번에 출간되어 소개를 해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점은, 원래는 영어로 쓰여진 이 영원을 향하여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안톤 허가 지난번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하여 부커상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던 그 저주토끼의 작가인 정보라 작가님이 맡아주셨다는 점입니다. 이거 진짜 둘 다 한국어는 물론 영어까지 넘사벽으로 구사한다는 것 말고도 각자 번역이면 번역, 또 소설 집필이면 소설 집필까지 엄청난 능력자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통해 우리한테 은근히 자랑하는 것을 넘어 무엇보다 두 분이 이렇게 알콩달콩 하시는 모습은 여러 의미로 배가 많이 아픕니다. 이 안톤 허 님이 얼마나 큰 욕심쟁이인가는 그의 이번 작품 영원을 향하여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작품은 무려 SF 소설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주선이랑 외계인 나와서 서로 레이저 쏘고 싸우는 내용이 아니라 근 미래 우리 인류가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될 인공지능과 나노봇의 세계를 배경으로 다루며 그냥 스타워즈처럼 너무 동떨어진 흥미 위주의 공상과학 오락물을 만든 것이 아닌, 이 소설의 주인공이자 문학 연구가인 한용우는 자신이 걸린 암을 치료하기 위해 나노봇 기술을 이용해 몸 전체의 세포를 나노봇으로 대체한 그 1호피 실험자로, 결국 그 시술 이후 그의 몸은 이전과는 다른 세포를 가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그는 고전의 테마인 그 유명한 테세우스의 배 논제를 꺼내는데, 즉 예를 들면 내 30년 된 아반떼가 자꾸 고장이 나고 망가져서 처음에는 문짝도 새 걸로 바꾸고, 그 다음엔 미션, 그리고 이후에는 서스펜션과 엔진에다 나중에는 바퀴의 내부 인테리어까지 전부 다 새 걸로 교체해서 이제 원래 부품 중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 과연 그 테세우스의 배, 즉 나의 아반떼는 여전히 이전과 같은 차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근 미래 몸이 전부 기계로 바뀌게 되는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인간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지에 대한 매우 심오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엄청난 소설적 기술을 쓰며, 안톤 허는 자신의 창작 능력에 더불어 엄청난 철학적 깊이까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소설은 인간의 기억을 품게 된 인공지능이 점점 더 기계보다는 인간에 가까워지는 현상도 그리며 그 반대 방향으로도 질문을 이어가고, 게다가 이 모든 서사의 결론에는 결국 그게 육신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신체든 아니면 기계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인공지능과 기계든 간에 그 존재를 규정하고 마치 영혼처럼 가장 오래 또는 영원히 존재하는 유일한 것은 결국 사랑이며, 우리 인간들이 창조하는 그 사랑의 마음은 바로 우리가 만드는 그 시와 노래의 재료가 되어 배어 있는 것이라는 철학적인 동시에 너무도 낭만적인 이야기를 던지며, 지금 그 미지의 미래를 향해 거의 전속력으로 아무런 철학적 방비도 없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던지는 재미와 신선함, 그리고 주제의 방대함과 깊이까지 뭐 하나 놓치지 않고 한 작품 안에 기가 막히게 잘 녹여낸 엄청난 작품이 바로 이 욕심쟁이 안톤 허님의 첫 작품 영원을 향하여입니다. 한강님이나 정보라 작가님도 그렇지만 정말 이런 분들 보면 참 세상은 넓고 대단한 사람들은 많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뭐 영어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의 우리 인류 공통어 같은 언어인 것에 반해 우리 한국어와 한글의 경우 그걸 사용하는 인구가 전 세계 7천만을 조금 넘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매우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깊이는 전 세계 그 어떤 다른 언어로도 흉내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하고 뛰어난 것에 더해 그 미묘한 의미의 차이와 넘사벽으로 방대한 레벨의 표현력으로 인해 특히 작가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이보다 더 좋은 창작 도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언어지만, 대신 그만큼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 사실 이걸 모국어로 가지고 태어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절대로 아무리 오래 공부를 했다고 해도 우리 한국어의 그 미묘한 차이와 뉘앙스를 모두 이해하거나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책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또 글을 쓸 때마다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나 이렇게 한국어와 한글을 모국어로 쓰고 누릴 수 있다는 그 축복이 늘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그런 한국어와 한글을, 그리고 만국의 언어인 영어 모두 마치 메시가 공을 다루듯 완벽하고 아름답게 다루시는 이 안톤 허 같은 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유명해지고, 또 앞으로 그게 소설이든 아니면 번역이든 더 많은 좋은 작업을 하게 돼요. 무엇보다 우리 한국어와 한글로 쓰여진 마치 우리 김치와 청국장처럼 그 귀하고 특별한 맛과 깊이가 있는 더 많은 우리 작품들이 그 문학과 언어 능력자들의 마음과 펜을 통해 전 세계인들을 위한 선물로 퍼져나가 마치 지금 우리 K-팝 음악이 그렇듯 이제는 우리 한국의 문학 작품들이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즐기는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eart.